인적 자원 공무원이죠. 그래서 공무원 채용, 인사관리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 인사행정 파트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알다시피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사행정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에요. 여기 제도에서 시험 문제 다발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뭐 우리 역관주의니 실적주의니 뭐 이런 각종 제도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라고 해서 이거는 좀 실무적인 파트들인데, 공무원 어떻게 채용하고, 또 뭐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뭐 효용성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제 공무원이 되면 근무 성적 평정, 능력 발전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실무적인 것들을 볼 건데, 여기서는 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딱 정해져 있어서 찝어서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364 중요한 거는 제도야. 제도. 인사행정과 관련된 제도의 발달. 그래서 상단에 박스 두 번째 보시면 먼저 인사행정 제도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순서를 좀 볼게요. 자, 먼저 나오게 되는 게 직업공무원제라는 게 있는데, 이 직업공무원제는 절대군주 시절부터 발달한 제도입니다. 역사가 오래됐죠. 자, 그러면 직업공무원 제도는 어떤 나라가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겠어요? 과거 절대군주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 뭐 유럽, 영국, 프랑스, 또 한중일. 그럼 여러분 절대군주주의 전통이 없는 대표적인 나라 어딜까요? 미국. 미국은 직업공무원제가 발달되어 있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초에 이제 정치적인 고려에 입각해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하고 인사관리하는 제도. 이게 이제 바로 미국에서 발달한 역관주의하고 영국에서 발달한 정실주의입니다. 자, 우리 뭐 행정학 첫 시간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19세기 초죠. 잭슨, 역관주의. 자, 그러다가 이제 1883년 펜들턴법이 만들어지면서 19세기 후반에 역관주의가 막을 내리고 뭐로 바뀌어요? 실적주의로 바뀌죠. 그래서 20세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 채용과 인사관리와 관련된 대원칙은 뭐를 기준으로 해요? 실적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근데 이 실적주의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쯤에 대표관료제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관리 융통성 체계라고 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이제 인사관리상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뭐 기업에서 발달한 인사관리 기법 같은 것들이 있죠. 뭐 계약제라든지, 뭐 탄력근로제라든지, 이런 이제 제도들을 정부 행정에서도 이제 도입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일단 순서가 변화하고 있고, 자, 이런 토대하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봅시다. 먼저 테마 1, 역관주의 정실부터 정실주의. 자, 시기적으로 언제? 19세기입니다. 19세기. 자, 그래서 표에 보시면 미국에서 발달한 게 역관주의고 영국에서 발달한 게 정실주의인데, 여러분 미국에서 발달한 역관주의, 영어로 스포일 시스템이죠. 스포일스를 영어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 전리품. 자, 미국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치르죠. 이 대통령 선거라는 전쟁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고 공화당에서 후보를 내요. 자,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라는 전쟁의 승자가 공화당이죠. 그러면 연방정부의 관직은 누구의 전리품? 공화당의 전리품이지. 그럼 공화당 전리품이니까 공화당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누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요? 공화당 당원으로. 그러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당에 대한 충성심과 공헌도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역관주의는 뜻이 이렇게 돼요. 개념. 자, 정당에 대한 충성심, 공헌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고 인사관리하는 제도인 거지. 자,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바로 집권당에 대한 충성심, 공헌도야. 그러면 역관주의 시절 하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문성 쌓아야 돼요? 정당활동 열심히 해야 되죠. 정당활동. 아부. 자, 그래서 가로에 보시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직을 마치 전리품처럼
정당에 대한 공헌도 충성도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역관주의를 상징하는 인물 누구? 잭슨. 자, 역관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교체 임용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싹 교체가 되는 거죠. 이걸 공직경질제라고도 해요. 자, 역관주의를 상징하는 법 이름 알아두세요. 4년 임기법. 4년 임기법. 자, 누구의 임기를? 대통령이 아니에요. 공무원의 임기를 정치 권력하고 연동시켜가지고 4년으로. 자, 이러한 역관주의가 언제 막을 내려요? 미국에서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이 되면서 역관주의가 막을 내리고 실족주의로 바뀌죠. 자, 비슷한 시기, 즉 19세기 초 영국에서 발달한 게 정실주의인데, 자, 정실, 패트로니지. 자, 개념.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있죠. 친소관계. 이걸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를 정실주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영국에서의 정실주의는 19세기에 은혜적 정실주의에서 정치적 정실주의로 바뀌게 되는데, 이 은혜적 정실주의는 이거야. 영국 원래 절대군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하고 친한 애들을 요직에 들여앉히는 제도, 은혜를 베풀듯이. 이게 은혜적 정실주의고,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의 통치권이 어디로 넘어오게 돼요? 의회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회 다수당이, 선거에 승리한 의회 다수당이 자기하고 친한 애들을 요직에 들여앉히는, 이게 이제 정치적 정실주의라 그래. 자, 영국의 정실주의는 언제? 동그라미 4번 1870년 추미런 영에 의해서 막을 내리게 돼요. 자, 뭐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오른쪽 페이지 내용 각주 한번 봅시다. 1번. 여러분들 역관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잭슨이라 그랬어요. 잭슨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1829년 잭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역관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데, 여러분들 이 역관주의를 우리 뭐 이미 했었는데, 잭슨주의가 역관주의죠. 얘는 뭐를 상징하는 제도입니까?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예요. 민주주의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앤드류 잭슨이 미국의 7대 대통령인데, 사실요, 역관주의는 미국의 1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인데, 미국의 1대 대통령 워싱턴 때부터 역관주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미국 초기, 이 시기에는요, 미국의 정치적인 세력이 지금 현재처럼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에요. 이 미국 초기에 대표적인 정파가 둘이 있어요. 바로 연방파하고 반연방파야. 연방파를 대표하는 인물, 해밀턴. 반연방파를 대표하는 인물, 제퍼슨. 그래서 이제 이 둘 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서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제퍼슨이거든요. 그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연방정부의 공직은 누구로 싹 채워요? 반연방파로 채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에 교체 임용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1829년 잭슨 이전에 아까 역관주의를 상징하는 법이 1820년에 4년 임기법이 제정이 된 거고, 자, 근데 왜 7대 대통령 잭슨을 역관주의의 본격적인 상징으로 표현하냐 하면, 잭슨 이전에도 역관주의를 했는데, 이때는 뭐냐 하면, 연방파와 반연방파 간의 교체 임용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연방주의자금, 반연방주의자금 전부 다 뭐냐면 미국 초기는 동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이쪽이 중심이었죠. 동부 귀족층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 시기만 하더라도 동부 귀족층들이 연방파냐 반연방파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동부 귀족층들이 연방정부의 공직을 독점했던 거지. 근데 잭슨
잭슨은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서부개척 시절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서부로 땅과 금을 찾아가지고, 근데 이때 잭슨은 누구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냐면 서부개척민들이 있죠. 서부개척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요. 그래서 이 잭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동부귀족층들이 특권적으로 차지하던 공직이 이제 일반 서민, 대중인 이 서부 개척민들에게도 개방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각주 까맣게 1번의 네 번째 줄, 역관주의를 바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 원리라고, 그래서 이제 잭슨 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잭슨 민주주의. 자, 까맣게 3번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역관주의하고 정실주의죠. 여기 역관주의하고 정실주의는 정확한 개념, 그리고 발달 배경, 영국이나 미국이냐 서로 달라요. 하지만요, 그냥 둘을 퉁쳐가지고 역관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까맣게 3번 두 번째 줄 쳐져 있어요. 민주정치 발달하고 긴밀하게 관련을 지내요. 여러분,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죠.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든 뭐 의회 선거든 하잖아. 그러면 이제 정당에서 후보를 내요. 그지?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인데, 그러면 잠깐 이렇게 보세요. 국민이 있어요.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해요? 정당을 선택을 해요. 정당을.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정당이 정부 관료제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어떤 방식으로? 역관제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선거로 나타나는 국민의 뜻하고 정부 관료제 구성이 정당을 매개로 해서 일치돼요, 불일치돼요? 일치되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질성이라 그래요. 국민과 정부 관료제 간의 동질성. 이 자체가 민주적이에요, 비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인 거지. 그리고 4년 뒤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부 관료제 구성 자체가 바뀌죠. 그래서 그 표현, 까맣게 동그라미 3번에 그 안에 두 번째 줄친 부분, 민주정치 발달에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형광펜, 관료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 확보라는 표현. 뭐 읽을 거리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일반적 기준은 뭐예요? 실적주의예요. 하지만 지금 공무원 직 가운데, 공무원 자리 가운데 역관이나 정실로 채용되는 공무원 자리가 있죠. 장차관직.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정무직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고, 이 경력직 공무원은 100% 실적주의가 적용이 되고, 특수경력직 있죠?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 정치적으로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코드 인사하는 사람들 있죠? 주로 이제 장차관들. 이들이 정무직 공무원, 여관 인사죠. 또 뭐 청와대 비서관들 있죠? 이들은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자, 366페이지에, 자, 역관주의의 장단점. 먼저 역관주의의 정당화 근거 봅시다. 줄진 부분. 역관주의가 추구하는 기본가치. 자, 교체 임용주의를 함으로써, 자, 이 표현. 정부 관료제에 뭐가 확보가 돼요? 대표성 확보가 되죠? 여기 왜 대표성이야? 선거로 나타나는 국민의 뜻이 정부 관료제 구성에 반영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부 관료제가 구성이 되면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죠. 자, 그러면, 자, 다음번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국민의 요구에 맞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대표성, 대응성, 그리고 만약 선거에서 지면 책임지고 물러나죠? 그래서 대표성, 대응성, 책임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주성이죠. 민주성.
그런 내용들이야.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다 풀어놓은 겁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전면적으로 역관주의를 한다. 불가능하죠. 자, 하지만 이 19세기에는 이 역관주의가 가능했던 이유가 이때만 해도 미국 사회가 농업사회, 산업사회, 농업사회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행정도 단순하기 때문에 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없더라도 4년마다 대폭적으로 물갈이가 되더라도 문제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법국가 시대의 행정의 단순성, 비전문성, 공직의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하는 제도가 역관주의입니다. 자, 역관주의에 패단하면 두 가지 기억하시라 했죠? 부패와 비능률. 여러분, 역관주의하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어떻게 해요? 뇌물 갖다 바쳐야 되죠? 왜냐하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 자체가 뭐야? 충성심 공헌도잖아요. 근데 충성심 공헌도라는 자체가 얼마나 주관적 기준이야. 그래서 매간 매직과 같은 엄청난 부패가 생겼었고, 동시에 이제 비능률. 자,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 아마추어를 공무원으로 투입하죠? 우리 저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우리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보면, 그때 막 매간 매직 엄청 심각했었죠? 전문성도 없고, 또 4년마다 공무원들이 대폭적으로 물갈이 되다 보니까 계속성 확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능률, 비능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역관주의가 막을 내리고 어떤 제도가? 실족주의가 시작하게 되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실족주의의 성립 배경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367. 자, 실족주의가 성립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동그라미 1번 뭡니까? 역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럼 자, 19세기가 되면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로 바뀌어요? 산업사회로 바뀌고 사회가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되죠? 그럼 이제 행정도 뭐를 갖춰야 돼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기존의 역관주의 갖고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 자, 이러던 찰나에 역관주의 병폐가 심각하던 찰나에 자, 1881년에 대통령 암살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 대통령이 가필드 대통령이야. 가필드. 고양이 암살 사건. 이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 문제, 잭슨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실족주의가 등장했다. 뭔가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 잭슨? 하면서 맞는 걸로 보는 거죠. 잭슨은 역관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인물이고, 지금 실족주의 얘기하고 있잖아요. 잭슨은 암살 안 됐죠. 가필드가, 시기가 다르잖아, 시기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온 학생이 틀렸어. 그래갖고 내가 수업 시간에 가필드 고양이 암살 사건 얘기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건 기억난대. 근데 틀렸대. 미국 대통령들은 보면 이제 암살된 경우들이 많죠. 링컨도 그렇고. 근데 이 가필드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임기가 가장 짧은 사람이더라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총 맞아서 죽는데, 이 사람을 암살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이 사람을 가필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야. 그럼 왜 암살을 했느냐? 그렇죠, 팽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역관주의 시절이죠. 그럼 이제 농공행상 관직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저 한직을 배분받은 거예요. 그래서 관직 배분에 불만을 품고 이제 총을 쐈는데, 이제 실제 그 당시 뉴스 기사를 이렇게 봤더니, 통해가지고 봤더니 총을 맞긴 맞았는데 이때만 해도 총의 살상력이 약할 때죠. 그래서 총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총을 맞았잖아. 아프다. 피 흘리죠. 그러니까 이제 총알을 빼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페니실린이 없었죠. 감염으로 죽었대. 감염으로. 자, 역관주의 병폐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암살 사건까지 생기니까, 야, 역관주의 문제 있다. 새로운 공무원 채용 제도로, 관리 제도로 나아가자라는 공직개혁 운동이 일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줄치세요. 진보주의 운동이라 그래요. 진보주의 운동.
이 진보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우드로 윌슨. 자, 이 진보주의 운동의 결과로 36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하단의 표, 미국의 실족주의 보세요. 어떤 법이 만들어져요?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족주의가 시작되는데 그 표 안에 양가로 2번, 여러분 펜들턴법은요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이 정식 명칭은 연방 공무원법인데 이게 미국 최초의 공무원법이야. 근데 이 법률안을 제안한 사람이 이제 펜들턴이라는 이 당시에 상원의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청탁금지법을 김영란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펜들턴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펜들턴법의 내용은 좀 보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이 법에서 동그라미 1번.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연방인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요. 현재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중앙인사기관은 뭐냐면 정부 전체의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예요. 인사혁신처.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은 7급이든 9급이든 5급이든 다 어디서 인사혁신처에서 총괄해서 채용하고 배분하고 인사관리 하잖아요. 이걸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는데 그러니까 미국 최초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이 1883년 펜들턴법에서 만들어진 연방인사위원회라는 조직이야. 자, 근데 이 연방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연방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인사관리를 총괄하는데 이 기구를 어떤 기구로 만들었어요? 초당.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었지. 이 얘기는 공무원 채용 인사관리에 뭐가 정당적인 요인이 개입되는 걸 차단하려고. 네. 자, 그리고 지금처럼 동그라미 2번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치르는 거죠.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체크하세요. 이제 지금처럼 공무원 정치 헌금이나 정치 활동 자체를 뭐예요? 금지시키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미국의 실족주의 그러니까 이제 시작되게 된 펜들턴법의 내용이고, 자, 이번에는 영국 거 좀 간단하게 봅시다. 영국도요, 이제 19세기에 정실주의가 지배적이었지. 근데 역시 영국도 이 정실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19세기 후반에 이 정실주의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어요. 그 첫 번째 움직임이 노스코트 트레빌리안 보고서줄. 이 노스코트와 트레빌리안이라는 재무부 관료가 이제 정실주의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안을 보고서로 제출을 해요. 이걸 토대로 해서, 자, 동그라미 이번에 1870년 추미란령 체크. 영국은 이제 어쨌거나 왕정이잖아요. 입헌군주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왕명 출납기구인 이 추미론에서 1870년에 제정된 이 법령, 이거에 의해서 이제 영국에서 실족주의가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 추미론령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펜들턴법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데 역시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치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에서는 이 시기에 중앙인사기관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재무부에서 이제 중앙인사기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성으로의 인사권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죠. 자, 왼쪽 페이지 돌아오시면,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실족주의인데, 실족주의 개념 좀 볼게요. 자, 실족주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족주의 왜 나왔어요? 바로 역관주의, 정실주의의 병폐 때문에 나왔죠. 그래서 실족주의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역관과 공무원 채용 인사관리에서 역관과 정실을 철저하게 뭐 하겠다? 배제하겠다라는 반역관주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본격적인 의미의 실족주의인데, 이런 상태에서 실적. 자, 실적이란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죠.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말해요. 이거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고 인사관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 실적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의미는 실적주의가 갖고 있는 적극적인 개념, 소극적인 의미.
소극적 의미지.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의미는 이거죠. 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실적주의의 본래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두 번째지. 그지? 그죠? 근데 역관과 정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거 할래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지. 이게 전제가 돼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초기 실적주의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이름은 실적주의하고 시작된 제도가 아니야. 초기 실적주의는 뭐 하는 데만 초점을 둔 거예요? 아까 펜들턴법의 내용 봐봐요. 공개경쟁 채용시험, 초당적이고 중립적인 연방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관하고 정실배제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초기 실적주의는 내 이름은 실적주의하고 시작된 제도가 아닙니다. 반역관주의에 초점을 둬서 시작이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1910년대쯤 오면 미국에서 역관주의가 어느 정도 타파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1910년대쯤에 그야말로 본격적인 의미의 실적주의가 시작되는데, 자, 그러려면 공무원 한 사람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업무 기준이 세워져야지. 이때 중요하게 기여한 이론이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1910년대 과학적 관리론. 우리 했었잖아요. 타임의 모션 스터디 같은 거 해가지고 표준과 음량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1910년대, 20년대 이 실적주의를 능률주의적 실적주의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변천합니다. 그래서 366페이지 박스 안에 하단, 자, 실적주의의 진화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전통적인 의미의 실적주의는 가로에 줄 반역관주의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2번 오늘날의 실적주의는 적극적 능률주의적인 의미인데 여기 줄 치세요. 20세기 초 이후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으로 줄 박스 안에. 그래서 이제 적극적 능률주의적인 실적제로 발전하고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 3번 실적주의의 특성 봅시다. 실적주의의 특성. 여러분들 앞서 역관이나 정실은 주관적 기준이에요? 객관적 기준이에요? 지극히 주관적 기준이지. 근데 이제 실적이라는 개념, 근데 실적이 뭐에 입각해서 정립이 돼요?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해서 정립이 되니까 훨씬 더 뭡니까? 공무원 채용하고 인사관리하는 기준이 객관화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으로 인사행정의 합리화, 과학화, 객관화를 지향하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실적주의죠. 자, 동그라미 2번 공직 취임에 기회균등을 부여해요. 우리나라 지금 누구에게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뭐예요? 동그라미 3번 공개경쟁 시험을 치르는 거지. 그런 다음에 공개경쟁의 과정에서 충성심, 공헌도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실적이라는 기준, 개인의 능력 자격. 그리고 우리 지금 실적을 뭐로 평가해요? 시험 성적으로 평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되면 이제 정치활동 못합니다. 정당활동 못해요. 이거를 정치적 중립이라고 그러고, 정치적 중립 체크. 그리고 신분보장. 자, 정권 바뀌었다고 공무원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정권 변화와는 상관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자, 초당적이고 중립적인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하고 인사권을 어떻게 해요? 집권화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역관주의 시절은 이제 인사권이 각 부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필요한 공무원을 이제 채용을 했는데, 결국 각 부처 장을 이제 집권당의 수뇌부들이 이렇게 딱 차지하니까, 결국은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 집권당이 공화당이든 공화당 인사들로 이렇게 공무원을 채우는 거지. 이 과정에서 이제 부패, 부조리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실적주의에서는 중앙인사기관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연방 공무원에 대한 채용 인사관리는 여기서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거지. 여러분, 인사권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집중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감시와 통제가 쉬워요?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 감시와 통제가 훨씬 쉽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각 부처별로 인사권이 흩어져 있다. 그러면 감시하고 통제가 그만큼 어렵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368. 자, 실적주의의 장단점인데, 표에. 자, 실적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 뭐, 장점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행정의 전문성 확보되죠? 계속성 확보되죠? 중립성 확보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률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능률성을. 그래서 전문성, 계속성, 중립성이라는 게 전부 다 능률성입니다. 그걸 이제 풀어놓은 게 동그라미 1, 2, 3, 4고, 자, 실적주의의 단점, 단점에다가 형광펜. 단점. 자, 그래서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사행정의 대원칙은 뭘까요? 실적주의예요. 실적주의야. 근데 이 실적주의가요, 문제점이 많아. 문제점이.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가장 큰 문제점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국민에 대한 관료제의 비대표성을 가져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험 성적으로 공무원이 됐죠. 그런 다음에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공권력을 행사하죠. 그것도 신분보장 받으면서. 그죠? 국민에 대한 대표성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험 성적으로 공무원이 된 거지. 아까 역관주의는 그나마 선거로 나타나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변경이 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랬잖아. 근데 실적주의는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실적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학교에서 성적으로 반장되는 거하고 반원들로부터 선거로 반장되는 경우하고 비교하면 되죠. 국민의 뜻이 반영될 여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적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국민에 대한 이제 정부 관료제의 비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도 중요한데, 여러분 실적주의는 공직 취임의 기획운동을 표방하죠. 그죠? 근데 이 기획운동이 형식적 기획운동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기획운동에는 무력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실적 기준, 시험 성적이죠. 시험 성적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애당초 어떻게 양질의 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지? 아니, 그렇잖아요. 대졸자가 있고 국졸자가 있어.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학력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대졸자하고 국졸자가 공무원 시험 응시했어. 그럼 둘 중에 한 명 뽑는다 그러면 누가 합격할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실질적 기획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형식적 기획운동에 불과한 거더라는 거지. 자, 동그라미 3번. 자, 실적주의의 단점, 반역관주의에 근거한 소극성, 경직성. 자, 실적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뭐를 내포하고 있어요? 역관과 정실탁.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자, A하고 B가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한 사람은 91점을 맞았어. A는 91점 맞았어요. B는 90점 맞았어요. 그럼 둘 중에 한 명 뽑는다 그러면 누가 합격해요? 91점 맞은 A가 합격하죠? 근데 91점 맞은 A가 90점 맞은 B보다 능력이나 자질, 실적이 뛰어나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데 왜 이따구로 하냐 이거야. 깔끔하잖아요. 여권이나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90점 맞은 B가 공직에 대한 적격성이나 자질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역관 배제하는 데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구급시험은 2차 시험까지 치르죠. 1차가 필기고 2차가 뭐예요? 면접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면접시험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에서 150%를 뽑았더라고. 필기시험에서. 그럼 면접시험에서 50%가 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기껏해야 뭐 한 102%, 103% 정도 뽑거든요. 필기시험에서. 그러면 왜냐면 이제 필기시험은 합격했지만 이렇게 면접 과정에서 보면 진짜 정신상태나 아니면 정신세계 이상한 친구가 있다. 그런 애들 이제 걸러내려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면접 시험의 어떤 독자성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시험 성적 이외의 요소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 성적은 좋은데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고1로 막 군대 안 가고 이빨 뽑아가지고 신체 검사에서 이런 친구들은 걸러내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인사권을 집권화시켰죠. 중앙인사기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 실정에 맞는 신축적인 인사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더 잘 알아요. 인사혁신처에서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가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은 전부 다 어디서 총괄해요? 인사혁신처에서 총괄한 다음에 나눠주는 형식이죠. 각 부처로. 그러니까 저거 생각하시면 돼. 옛날에 지금은 기업들도 공채할 때 계열사별로 하죠. 근데 옛날엔 그룹 공채라는 게 있어요. 뭐 삼성그룹이다 그러면 삼성그룹 공채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한꺼번에 채용한 다음에 물산 뭐 이런 식으로 전자 이런 식으로 뿌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정권 변화와는 상관없이 신분보장 받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나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필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미국에서 실적주의가 뭐하고 결합해요? 과학적 관리론하고 결합하는데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인사관리의 비인간화를 가져와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오늘날 지금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인사행정의 대원칙은 실적주의입니다. 근데 실적주의가 문제점이 많아. 방금 봤던.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표 바로 밑에 까맣게 내용각주 1번의 네 번째 줄 실적주의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있죠? 여기다 형광펜. 실적주의의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적극적 인사행정 줄치시고 또 관리 융통성 체계 이런 것 줄쳐두세요.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을 먼저 좀 봅시다. 두 장을 좀 넘길게요. 372. 여러분, 이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개념은 자, 실적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근데 이 실적주의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실적주의가 갖고 있는 이 소극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실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잠깐만. 역관 정실 배제하는 데만 초점을 두면 실적은 뭐 시험 성적이 되어버리죠. 그것도 객관식 시험 성적. 근데 보다 실적을 적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공직에 대한 어떤 헌신성이라든지 공직 적격성이라든지 또는 뭐 청렴도라든지 윤리성이라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실적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관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역관주의도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역관주의적인 요소도 받아들여요. 동시에 미국에서 실적주의가 과학적 관리론하고 결합되면서 인사관리의 비인간을 가져왔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비판하면서 미국에서 1930년대쯤에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인간관계론적인 요소를 또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인사관리의 인간화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면서 이 실적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이해하겠다. 이게 적극적 인사행정이에요. 자, 첫 번째 줄침 부분 보시면 실적주의 인사행정을 기초로 하면서도 실적주의의 소극성, 비융통성, 직권성, 비인간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역관주의적인 요소, 인간관계론적인 요소를 보완해서 인사행정의 인간화, 적극화, 신축화, 분권화 이런 걸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인사행정을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그래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적극적 인사행정은 미국에서 1935년경 대두하였고 자, 그 다음 줄 치세요. 1978년 공무원 제도개혁 줄. 이제 1978년에 미국에서 이 공무원법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공무원 제도개혁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법을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앞으로 요
1978년 공무원 제도개혁법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이 법안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은 실적주의다라고 말하면서 실적의 요소는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공익에 대한 헌신성, 윤리성 이런 것까지도 다 포괄해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공무원이고 이 사람도 공무원인데 동료인데 이 사람이 조직 내부 비리를 저지르더라 이거야. 그러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뭘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부 고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윤리성까지도. 그래서 이제 1978년 공무원 제도개혁법에서 실적주의가 원칙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적 개념이 단순한 반역관주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실적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적극적 인사행정의 주요 방안에다가 네모.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 역관주의적인 요소를 활용합니다. 특히 이제 고위직 같은 경우는 장차관직 같은 경우는 인사권자 즉 대통령하고 코드가 같은 사람으로 임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선거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선출된 대통령이 100만 명의 공무원을 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어떻게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자기한테 신임을 받는 장차관들을 딱 임명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럼 이 장차관들 정무직 공무원을 통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 통제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인사행정의 분권화입니다. 체크하시고 분권화, 집권화가 아니라. 그리고 동그라미 5번 행정의 인간화. 인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6번 과학적 인사관리 강화 완화. 그리고 7번 뭐까지도 추가돼요? 대표관료제라는 것도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대표관료제인데 자 369페이지. 자, 대표관료제는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정부관료제 있죠. 이걸 실적관료제라 그래요. 실적관료제 비판하면서 나온 거야. 아까 봤다시피 실적관료제는 가장 큰 결함이 뭐였어요? 대표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대표성이. 그리고 이제 기획운동을 표방했는데 형식적 기획운동에 불과했죠? 이런 이제 문제점. 그래서 대두 배경만 보고 마칩시다. 대표관료제의 대두 배경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실적관료제에 대한 실적관료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테마 3 제목 대표관료제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반대되는 하살 표시하시고 실적관료제 이렇게 써주세요. 대표관료제하고 대응되는 개념, 특히 인사행정 개념은, 인사행정론은요, 공부를 하실 때 항상 대비되는 주제 있죠? 요거를 반대편에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해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역관주의, 정실주의 하면 반대편에 뭐를 놓고 풀어야 돼요? 실적주의를 놓고 풀어야 돼요. 또 실적관료제 나오면, 대표관료제 나오면 반대편에 실적관료제 놓고 푸는 게 이게 문제 구성이고 요령입니다. 그래서 실적관료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인데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실적관료제가 실질적인 대표성, 형평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기에 미흡했다는 거죠. 시험 문제 한번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 미국에서 대표관료제는 역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 이게 아니죠. 자, 현실적으로는 실적관료제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자, 이론적으로는 동그라미 1번에 도널드 킹슬리 줄. 도널드 킹슬리. 이 대표관료제를 맨 처음 주장한 학자예요. 기억하세요? 이제 영국 관료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책에서 대표관료제를 주장합니다. 자, 이게 대두 배경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대표관료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인사행정 다 끝나고 재무행정까지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재무행정 한 도입부 정도까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